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최갑수 연구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금융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성인을 위한 금융 전문가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틀간 강연을 했었는데 첫째 날에는 강창희 소장님께서 청소년 자녀를 둔 자녀의 금융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튿날째에는 존리 사장님이 사회초년생이 현명하게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었거든요. 오늘은 교육 마지막 날짜로서 세종대학교 차민원 교수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평생 자산 설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원 교수님은요, 한국포스증권, 하나 대체운용 사장 등 6개 금융투자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내시고 현재는 세종대 경영대학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최갑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네.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100세 시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100세 시대 하면은 한갑 지나신 분들 보게 되면 헛기침이나 하고 뒷짐 짓고 이제 품 잡고 하셨었는데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평균 연령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50대 되신 분들은 한 고등학생 정도, 그리고 60대가 대학생 정도. 그다음에 70 넘어야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는 이런 연령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요새 이제 언론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와 100세 시대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이게 제목 자체가 평생자산 설계다. 네. 이 설계는 보통 건축인 할 때 말 쓰잖아요. 네네. 말 자체가 참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산 설계라는 게 어찌 보면 커리큘럼이 나와가지고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고 어찌 보면 그런 경험이라는 게 축적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게 좀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자산 설계를 왜 하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불행을 좀 없애는 게 맞다. 그래서 인생의 3대 비극 이 부분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청년 출세, 그다음에 중년 상처, 노년 무전입니다. 노년 무전. 그래서 이게 젊어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여러 가지 교만해지고 씀씀이도 헤퍼지고 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여자 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년 상처. 이게 중년까지 말년까지 잘 지내려면 중년까지 행복해야 되거든요. 중년에 집사람을 잃는다든지 이렇게 헤어진다든지 그럼 그보다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하기 위해서 요즘 오다 보니까 상당히 길이 헷갈려가지고 내비대로 왔는데 잘 오더라고요. 내비 말 잘 여자분들이 요즘 안내방송을 주로 하니까 또 집사람 말 잘 듣고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여자 말씀 잘 들으면 행복할 거다. 그다음에 오늘 주제하고 좀 가장 밀접한데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자산 설계라는 게 노년에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좀 딱딱한 강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흘러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누가 왜 그런 걸 모르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의 있게 좀 듣고 네.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100세 시대의 개념을 잡으실 때에 그 전반적으로 이제 폭을 넓혀 주셨는데 100세의 개념을 너무 이제 각 분야로 가게 되면 예. 시간 요거 한만 가지고도 2-3시간 걸리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00세 시대의 개념 중에서 아까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금전적인 부분, 돈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계 경제 위주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게 가기 전에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저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하나 가져온 게 제가 개인연금을 약 12년 전에 네. 매월 33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10년 넘어가면 연금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0년 때 돼서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네. 한번 보니까 원본이 4천만 원이 못 들어갔는데 4천 정도. 예. 네. 그 지금 1억 2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게 보니까 3배 정도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그때 들어갈 때 타이밍도 있지만은 네. 이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매월 우리가 연말되면은 정산할 때 또 그 플러스가 네.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네. 세금도 세이브하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작은 뭐 이렇게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설명이 쭉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100세 시대라는 게 이게 뭐 100년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는 수명은 100세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저는 80세라고 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65세 뭐 70세 이렇게 쭉 이렇게 옛날에는 환갑 지나면 잔치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장수 리스크, 오래 사는 게 장수 리스크다. 그 애들한테 뭘 이렇게 물려줄 거냐. 그런 것보다는 자기 애들한테 짐이 안 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사전에 이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자체가 투자라는 자체는 모험이지만은 철저히 계산된 모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산 설계가 노인이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해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장님 금방 전에 말씀하실 때에 그 연금을 원본이 4천인데 1억 2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걸 혹시 찾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뺏겼는지 아니면은 지금 연금 형태로 제가 받으시는지. 그것도 아픈 데를 찔러주셨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비자금은 아니지만은 부인한테 손을 벌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연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국민연금이 제가 매월 210만 원씩 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연금 이 부분을 이제 연금으로 다니까 매월 100만 원씩을 써요. 차절 속에서요. 그럼 300 정도 하면은 적어도 집사람한테는 손을 안 벌려도 된다. 그럼 사모님은 100만 원 타는 거 모르시나요? 뭐 알아도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세입한 거니까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좀 혼나실 것 같은데요. 뭐 혼나도 뭐 요즘에는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금방 전에도 사장님께서 이제 평생 자산 설계 이런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자산 설계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니 해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익 창출력 이런 개념을 한번 어프로칭을 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에셋이란 이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뭐 자산보다는 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수익 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보면 어떤 에셋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평생 자산 설계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활동할 때까지는 그 자산을 계속 굴려서 네.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좀 다른 분들하고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지는 거는 예. 나이가 들면은 좀 방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하다가 이제 예. 말아먹게 되면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고 중간에 이제 실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오히려 네. 그런 노하우가 쌓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한 생애를 놓고 볼 때에 예. 학생 때는 어차피 뭐 해가지고 취직되고 나면은 전략하고 저축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청장년 시대에는 이제는 뭐 집도 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니까 네.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직업 생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네. 투자 경험을 좀 늘리고요. 네. 그것도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부업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게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가 이것도 자산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산 경험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은행 예금만 우리가 한다. 네. 그러면 은행 예금만 한다는 이게 정말 이게 정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은 요새 뭐 별로 은행 저축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은행 금리가 많이 내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월세 시대가 되면서 정말 이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은 네. 이제는 스스로 노인들도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애들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서로 자립하고 싶어하고 네. 자기만의 만족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젊은 사람들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수익 창출력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는데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투자라는 것도 또 이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는 업계 그 CEO께서도 10여 년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 아주 쉽게 예. 투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네. 그냥 모험이 아니고 네. 계산된 모험이다. 네. 그 투자는 네. 지가 직접 일을 안 하고 네. 남을 시켜서 남에게 부탁을 해서 수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믿을 수 있는 상품, 네. 뭐 믿을 수 있는 회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하고 투기. 예. 그래서 뭐 연끌을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나 어떤 애티튜드에 대해서 네.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투자도 이 불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획을 해서 한다는 거고 네. 투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해서 만약에 좀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그런 부분을 반복을 하지 않는데 네네. 투기는 그냥 맡겨가지고 그냥 그 운에 맡기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돼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네. 이게 이 투자가 아까 모험이 본질이고 결과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네. 우리가 흔히 주식은 뭐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한다. 네. 저는 그거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도 되는 돈은 저는 세상에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본 이런 부분은 네. 학습 비용이다. 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투기, 스페큘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보면 그 젊은 사람들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그
그 개인들이 봤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 이외에 예. 또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비트코인 같은 신종 자산에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왜 정부에서 인정 안 해주느냐.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이 암호 솔루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방어벽을 가져오고 그런 부분이 좋은 어떤 기술로서 우리가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가치가 있다. 네. 그런데 2021년도에 작년에 보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펀드를 일단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펀드에 디지털 자산을 편입한 가상화폐를 편입한 펀드가 일반 뭐 S&P라든지 다우의 어떤 지수 평균 지수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 안 한다 진짜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은 논의를 거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일단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자산 설계를 배우는 초보 투자자 이런 분들한테는 저한테 묻는다면은 투자할 수는 있지만은 어려운 거니까 경험이 좀 쌓인 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 투자는 정말 이게 철저히 계산된 모험이지만은 그 실행적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거는 정보입니다.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이용하는 거다 투자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새 휴대전화가 나왔는데 보니까 질이 좋고 싸고 멋지다. 느껴지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보 이용도 있지만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투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금융회사들 보면은 그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기술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에서의 수익 원천은 정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아까 같이 비트코인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새 뭐 가상화폐에다가 NFT라고 대체 불가능 토큰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각종 거기에 대한 권리를 매매하면서 여기 부분들이 많이 요즘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손실보다도 자기가 계산해보고 수익이 가능성이 더 높다 하면은 이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은 투자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런 부분들은 하려면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든가 그래서 내공이 쌓인 후에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액으로다가 덤비는 거는 좀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일반인들이 뭐 투자, 돈 버는 거 다 이제 지금 개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또 글쎄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전에 보시기에 그 투자를 하기 전에 개인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거 또 이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제가 학교에 가서 애들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집에서 이제 가정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그 젊은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라는 게 좀 우리가 딱딱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돈에 대한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돈이 혹시 다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돈은 다리가 4개고 네. 사람은 다리가 몇 개죠? 사람은 다리가 2개죠. 예. 네. 근데 사람이 다리가 2개인 사람이 4개인 돈을 계속 쫓아가면은 네. 예,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 예.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돈에 대한 마인드나 애티튜드가 너무 중요하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돈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많이 가질수록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는 돈하고 관계없어. 나는 그래서 돈을 배척하면서 돈을 또 아주 그냥 얕잡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은. 네. 근데 돈을 너무 탐해도 안 되고 너무 배척해도 안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네. 양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산 설계를 하는 데 독이 될 수가 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면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돈을 무시 못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죠. 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지금 좀 두둑하게 들었으면은 어깨가 좀 펴져요. 돈이 없으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렇죠. 이웃님 그런 때 없으세요? 아니 저는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엎드려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네네. 예, 오늘 이런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네.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하여튼 이게 이 사랑과 희생의 기본이라는 부모 자식 관계에도 네. 사실은 우리가 부모는 자식들 우리가 부양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모가 늙으면은 자식이 또 이렇게 부모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그렇죠. 국가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돈 자체가 또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버는 거는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네.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좀 선하게 쓰고 네. 또 우리가 이 나쁜 곳에 쓰면은 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쓰는 데 따라 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쓸 때 선하게 써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돈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한 척도 역할도 많이 해요. 네. 그 돈 좀 있고 재산 많으면은 저 사람 성실하게 유능하게 살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재산이 없으면은 저 사람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항상 맞지는 않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태가 그런 세태니까 그거는 네. 인정하고 가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돈에 대한 과한 소유가 우리가 불행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옛날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네. 경제적으로 성공한 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전 가족들 데리고 네.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이 됐습니다. 네. 다 데리고 갔으니까 네. 사위하고 먼 친척들만 살아남았어요. 네. 그래서 상속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누구 이제 성소를 했는데 네. 성소하다 보면 이게 주소가 이제 나타나니까 결국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네. 납치 사건까지 벌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복권 당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돈도 이렇게 써본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곳에 잘 쓰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 관리를 넘어서는 돈은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될 수도 있는 거다. 네네. 그렇다고 돈을 배척하는 것도 정말 오만의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는 돈을 빌어 쓸 수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찌 보면은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네. 대신에 후하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 또 남으면은 사회에 또 환원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돈은 정말 귀중하게 여기되 우리가 자기 관리 능력의 범위를 알고 네. 쌓아두기보다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약간의 지금 이제 화제를 바꿔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 흔히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 이런 쪽으로 다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하게 되면 이제 뭐 단타 매매니 또는 길게 가져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는 그 장기 주식 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 이게 이제 화면을 보면은 주요 금융 투자 대상 이 부분 기대 수익률 7.04% 나오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부분에 위에는 기간이 나오고 있고요. 1870년에서 2015년, 다음에 1950년에서 2015년, 1980년에서 2015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밑에 가중평균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인생을 아까 100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중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뭐 전쟁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뭐 경제 위기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MZ 세대는 사실은 1년도 장기 투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5년, 1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 쪽에서 지금 자료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1870년에서 2015 이게 제가 자료를 어렵게 하나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2018년도에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밑에 보면 16개국입니다. 16개국에 145년간 1870년에서 2015년까지니까 145년간의 그 주요 자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여기서는 주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제일 밑에 가중 평균이 보면은 주식이 7.04%고요. 부동산이 6.69%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자료가 좀 섞여 있으니까 1950년에서 2015년까지 거기를 보면은 주식이 8.13%고 부동산이 6.34%고요. 그 요새 이제 경제가 요즘 가장 가까운 1980년 이후에 보면은 주식이 8.98에 우리가 부동산이 5.39%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결국은 주식이 우리가 조금 더 부동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수익률이 높다.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가 있고요. 이 부분 자료는 사실은 이 가중치를 뒀는데 미국 시장 자료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냐하면은 1차,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선진국으로 탑으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다우지수를 보면은 계속 우상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변동상을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이런 데 대해서 포커싱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종목 투자를 좀 좁혀서 보더라도 우량한 기업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이건 평균이니까 우량한 기업을 좁혀서 선택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절대 우리가 우량한 기업을 투자를 해야지 그 밑에 레벨에 있는 투자를 했을 때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가 조금 더 확률이 높고 편안한 투자 방법이다. 그걸 설명해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5% 수익 내는 종목보다는 10년에 5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가능성도 높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삼성전자를 자꾸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1년에 5% 상승할 확률보다도 10년에 적어도 50%는 올라갈 거다. 이런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주식 사가지고서
5년 내지 10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내공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저 화면 좀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죠. PPT 화면. 아까는 우리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 이건 이제 요 그래프는 한국의 주식시장인데 2021년 저게 나오구나.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선 강연에서 아마 이런 표를 썼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80년대 우리가 100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2,700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끊어서 보면은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2,000까지 1,000포인트까지 갔어요. 100에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한국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도 있고 이래서 1,000포인트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지하는 선이 되어버렸는데 2005년도에 이제 펀드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 처음으로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운도 좋았고 근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정도 돼가지고 그냥 한 몇 년 동안에 2,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펀드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간접 투자지 않습니까? 자금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수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또 폭등이 되고 나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오면서 또 이제 완전히 반동이 난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우리가 2010년도 중반 정도 돼서 핵심 성장, 무슨 창조 경제, 이런 경제 정책이 있어가지고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까지 지금 작년 연말에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만은 우리 국내 주식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빼고 투자를 논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시장에 발을 담그고 투자하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얘기는 조금 벗어나서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전국적인 열풍이 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동산 문제 이쪽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보통 3-4개 정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거 대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진짜 받은 박사학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쪽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박사학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애들 교육 때문에 특히 이제 엄마들이 교육학 쪽으로다가 다 박사학위 갖고 있어요. 글쎄요. 이 투자의 개념 중에서 또 부동산 쪽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래 이게 저도 이제 전통자산 쪽에 대표를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이라는 그 실물 쪽에 좀 그렇게 타임이 돼가지고 가서 한 3년 근무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부동산 사실 조금 전에 이렇게 박사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쉬운 이야기로 주택을 빼놓고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살고 있는 주택 이거는 투자를 했는 투자했던 자산보다는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가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고 또 그 주변에 딴 걸 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되게 지역 전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만약 이사를 하면은 학교 문제 우리 애들 학교 문제부터 친구들도 있고 직장과의 거리 문제 이런 게 모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이거는 필수 소비재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이든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기타 우리가 실물이 됐든 그런 거는 투자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택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가입할 때 우리가 살 때는 보면은 이 장기 저리 자금들이 이렇게 비교적 받기 쉽거든요. 요즘은 조금 이제 묶어놨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 비교적 돈도 빌리기 쉽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단기간에서 차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저금리 시대에는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지만은 네. 요즘 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평생 자산 설계 예. 이제 핵심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자산 설계 하다 보면 이제 돈 많은 것들 다 좋아하지 돈 없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개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다들 부자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산 설계의 목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부자 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무리할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네. 받을 경우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자산 설계 관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부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지 꼭 부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의 행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네. 부자들은 그 경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그 경영연구소에서 네. 나오고 하나은행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자기 고객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고 국민은행은 통계 자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거기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했는데요.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 부자는 금융자산의 10억이다. 많죠? 네. 근데 그럼 총자산 기준으로는 보통 100억을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의 우리가 비중이 0.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자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네. 우리가 하나은행하고 그 KB은행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마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종잣돈이 한 5억 정도는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돈을 많이 불렸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보통 41세 전후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지금 41세가 안 된 분들은 네. 그걸 목표로 해서 종잣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큰 부자도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약간은 테이킹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된 부분을 가면서 이제 자산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장님 말씀을 하실 때 지금 40대 초반에 시드머니를 4, 5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개념에 봤을 때는 그 평생 모아도 힘드는 돈 아닌가요, 그게?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쉬운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젊을 때에 그 돈이 사실은 1,000만 원 정도를 모으면은 1억 모으기는 쉬워요. 네. 1억을 모으면 3억 4억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000만 원을 젊을 때 어릴 때 1,000만 원을 모은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남들보다 안 먹고 안 쓰고 또 이 주거 환경 이런 부분들도 안 좋은 데서 있으면서 네. 계속 정말 좀 뭐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근검전략하면서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복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도 거기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절대 인생이 보니까 계산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 주식 투자 쪽을 약간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주식 투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말은 쉽단 말이에요. 예. 뭐 저 돈 투자해 저 잃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고. 예,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 뭐 금융 투자 부분에서 우리 장기 투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모든 투자에서 정답을 사실 가려주기 힘든데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 부분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웃어야 되고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장기간 보유 시에 그 가격 변동이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투자 방식이 쉬워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장기 적립식 인덱스 펀드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사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해서 계속 이 다우 지수입니다만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다들 흔들리기 때문에 중간에 주가는 사실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장기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도 아까 제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사고 파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더 높은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포트폴리오 이 부분을 우리가 깨지 않고 네. 내가 어떤 다른 부업을 하더라도 절대 깨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이 마젤란 펀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펀드였어요, 이게. 그리고 가입 고객 수도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 운용을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했는데요. 얼마나 운용을 잘했던지 블랙만데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해도 플러스를 냈어요. 네. 77년도에서 90년까지 네. 1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9%입니다. 네. 정확하게 29.2%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그 많은 가입자들이 다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펀드 가입자 중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많이 안 돼요. 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펀드를 자주 사고 또 팔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자주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계속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적립식 투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여유 돈이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인덱스 펀드 이런 부분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코스가 평균 우리가 매입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인덱스 펀드보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 ETF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리얼타임으로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든 게 ETF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경험 있는 분들은 ETF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국내에서 이제 뭐 섹터나 테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코스피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ETF 네. 또는 미국의 다우를 나타내는 이 다우 지수에 관한 ETF 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식 투자법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가지 투자라든지 또는 장기 투자 또는 뭐 적립 투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 요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면은 또 뭐 잔소리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장기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식을 보면은 주식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저 몰라요. 그런 부분을 보통 뭐 무렵에서 사서 이렇게 어깨에 팔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한 표를
제가 2005년도에 그 유리자산운용 대표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저는 이제 인덱스 펀드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그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인덱스 펀드 ETF가 4% 정도였습니다. 지금 50%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인덱스 ETF로 많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회사에 부임하고 나서 뱅가드를 방문하고 피델리티를 방문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앞으로 이 경영은 제가 인덱스 펀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나서 이제 결국 고객한테 이제 설득이 중요한 거니까 네. 인덱스 펀드가 시장에서 너무 미미한 존재니까 그 제가 이제 내건 게 좋다. 액티브 펀드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성과가 좋으면은 언론에도 많이 퇴자가 되고 이러면은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네. 저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액티브 펀드하고 순자산 상위 50개, 잘 나가는 펀드 50개 하고 우리가 만든 MK 웰스 토탈 인덱스 펀드 이 부분하고 네. 게임을 한번 해보자. 네. 그 10년 동안 게임을 한번 해보자. 네. 과연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고 나서 2018년도에 이제 결과가 10년도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건 아니고 제로인 평가사에서 이걸 평가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패를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성과면에서 보더라도 액티브 펀드 상위 50개 펀드 기준이 평균이 31%인데 네. 인덱스 펀드는 72%입니다. 네. 더블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서도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인덱스 펀드를 운용을 잘해서 그러느냐. 네. 이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성과가 차이 나느냐.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 히든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겨진 비용이라는 게 주식을 사고 팔면 펀드라는 게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사고 팔잖아요. 근데 일반 액티브 펀드는 사고 팔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인덱스 펀드는 인덱싱만 지수만 따라가는 거니까 매매를 많이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매매 비용하고 또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저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덱스하고 ETF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주가지 중심 말고요. 그 개인분들이 개별 종목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선물옵션 파상 상품 투자 있잖아요. 또는 이제 요새 이제 그 약간 액티브에 가는 친구들은 이제 원자재 투자 이런 부분도 건드리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봤을 때 이런 쪽으로 그 투자 부분 확대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한 분이 뭐 3억 투자해가 3년 만에 1000억을 만들었다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 150억을 내고 뭐 이렇게 뭐 집에 가족들 헤어지고 또 뭐 이렇게 그냥 숨어버린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이런 게 이제 투자의 학습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학습 과정을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투자 초기에 공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변동성 자산에 소액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은 경험이 좀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면은 투자액을 조금씩 늘려가고 이후에 이제 투자자산을 그뒤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개별 상장 주식이나 뭐 채권 쪽으로 또 우리가 늘리거나 이렇게 해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어떤 그 변동성 방식 뭐 파생 상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어느 정도 주식이 진짜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파생 상품하고 원자재 투자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투자로서는 거기에 분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해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지수에서 상장 주식으로 우리가 투자 대상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주가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경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GDP다, 수출액이다, 금리다, 통화량이다, 뭐 환율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얻고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면서 분석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이제
자기 펀드를 관리하게 되면은 자기 현금 비중 이런 부분을 얼마 더 가져가야 되는지 네. 그런데 이제 요령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쌓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상장 주식으로 넘어가는 네. 게 좋다. 근데 그 상장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거 뭐 다 투자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주변에서 뭐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한번 사볼까? 많이 내렸으니 사볼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투자를 하기 전에 사는 조건이나 뭐 파는 조건이나 투자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무작정 자기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를 사실은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를 먼저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펀드를 투자를 하다 보면은 펀드가 이 투자하는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보통 5종목에서 10종목 공개를 하거든요. 그 종목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은 그 전문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스크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운용사에 물어봐도 되지만은 그냥 웹사이트에 네이버에 치면은 펀드 이름 치면 다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구성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가치주 펀드가 있고 성장주 펀드가 있어요. 근데 가치주 펀드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치주 펀드를 하는 거고 성장주 펀드는 향후에 우리가 뭐 R&D 투자를 많이 해서 현재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는 성장주 펀드는 변동성이 좀 높고요. 가치주 펀드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치주 펀드를 하는 게 낫다. 네. 그 중에서 대형주 펀드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런 데에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요. 우리 요새 보면은 그 가치주 펀드 중에서 이제 뭐 잘 하는 데가 이름 난 데가 있어요. 뭐 S자산운용이나 뭐 H자산운용 회사 이름 밝히는 뭐 한데 이런 부분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뭐 주식 투자 분석 방법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런 부분 자기가 이제 스스로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얻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도 좋은 경험이 되니까 대형 가치주 펀드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숙달이 되면 소형 가치주 펀드 네네. 쪽을 가고 성장주 쪽은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단 대형 성장주 펀드로 가고요. 소형 성장주 펀드의 주요 종목은 제가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소형은 그게 내부 정보 이런 부분들 상당히 구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성장주 펀드 쪽을 먼저 우리가 좀 바탕을 해서 한번 네.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 그 지금 시간적인 것 때문에 너무 깊게 나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예. 개미들이 봤을 때 이제 그 주식이나 펀드 말고 예. 요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비상장 주식 이런 거 예. 또는 스타트업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쪽에도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아,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고전에 채권 투자를 한번 하면은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채권은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 부분은 막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보고 네. 일단은 그런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단 우리가 그 사실은 이 비상장 주식은 우리가 확대를 하고는 싶지만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상대방 찾기도 힘들고요. 그 찾았으면 또 이제 금액을 우리가 금액으로 보통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변동성도 좀 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건데 개별 우리가 상장기업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보가 훨씬 적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주의할 점이 외부의 어떤 외생적인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내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 보면은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또는 조직이 정말 잘 돼 있는지 네. 효율성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윤리라든지 기업 문화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또 업황도 잘 알고 기업 자체를 하여튼 잘 알아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있고 뭐 거기다 나중에 스타트업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때는 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그때는 10개 투자하면은 요즘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개 성공하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뭐 100% 몇 프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 서학개미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그 일반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로 확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주식이 세계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게 2%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인구상으로는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밖에 안 되지만 세계 핵심 기업의 60%가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트렌드가 많은데 글로벌 투자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넘어가는 거 좀 넓히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그쪽에는 혁신적인 기술 이런 부분, 뭐 4차 산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어떤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해외 투자의 시에는 이게 환율이나 이런 게 이제 관계되니까 환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 개인분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제가 이야기한 맨 처음에 장기 투자,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립하는 정기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투자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투자나 사업이나 모두 사람을 통해서 부를 쌓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정보 싸움이니까 정보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평생 자산 설계에서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생애 자산 설계 부분 중에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잡았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